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4 지방선거 투개표 특별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 동숭동 벙커원 스튜디오에서 딴지 라디오와 공동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까지 국민TV의 개표 방송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 방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오는 6월 4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투개표 특별방송,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아침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예, 6월 3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내일인데요. 예. 관련 기사들이 오늘 지면에 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 돌아가는 판세가 어떠한지 오늘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4면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입틀 앞둔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새누리당은 강세 지역인 부산과 대구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부산은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한 데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당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열세 또는 백중열세 사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중열세가 아니라 열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막판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진단입니다. 새누리당은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백중 경합지역을 9곳으로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백중 우세는 대구, 경합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렇게 6곳, 백중 열세는 부산, 인천 이렇게 2곳으로 꼽았습니다. 예. 열세는 어디냐? 일단 광주, 전남, 전북이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이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세종은 당 자체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외부 여론조사에서는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경기와 대전은 외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지만 당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열세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핵심 당직자는 서울은 적극 투표층에서 많이 지는 것으로 나온다라면서 인천은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며 그나마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 싸워볼 만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남, 전북, 광주는 당연히 열세로 평가를 했고요. 새누리당은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이렇게 4곳을 당선 안정권으로 꼽았습니다. 대구를 합하면은 5곳을 당선 가능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합지역인 강원과 대전, 세종 중 한 곳을 합치면 최대 7곳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50%를 넘고 있는데 후보 지지율은 30에서 40%대에 머물고 있다라면서 세월호 참사 여파도 있고 부동층이 많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솔직히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새누리당 분석이었고요. 예.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야당 쪽은 좀 엄살이 강해 보입니다. 현역 광역단체장의 수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기와 인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겨도 아주 어렵게 이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질 경우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졌을 경우 어떤 여파가 있는지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천과 세종
집중 열세 지역으로 꼽았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인천 지금까지 외부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송영길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인천이 지금 맹추격을 당한 상태고 거의 동률에 이르렀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지지율 추이를 본다면은 새누리당의 역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최문순 후보 그동안 쭉 모든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1위를 유지했었는데 말이죠. 최응집 후보의 그 마지막 막판 뒷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문순 후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새누리당 관계자가 솔직히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드렸죠. 예. 여기서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밑줄을 긋고 이제부터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캐스팅 보트 쥔 40대 낀 세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40대 유권자는 전체의 21.7%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50대입니다. 19.7%. 그 다음이 30대 19.2%. 그 다음에 20대 이하인데 1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대 유권자는 총 896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비율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전투표에 참여한 40대 유권자는 89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만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죠. 예. 이 정도 사전투표율이면은 전 세대 중에서 몇 번째일까?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평균 사전투표율 11.49%보다 1%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이야기해서 선거 당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40대가 아주 많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40대잖아요.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바쁜데 투표 당일날 하지. 시간 내서 사전투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상당수 30, 40 세대 중에는 이 투개표 과정 이게 뭔가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예. 이 사전투표에다가 내 표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겠는가? 그날 하겠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단 말이죠. 자, 2010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당시 40대 투표율은 55%인데 평균 투표율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20대, 30대보다 더 적극적인 투표층이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에 조사한 투표 의향 조사에서도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40대가 54.3%였습니다.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다고 해서 투표 참여 자체가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40대는 의견이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이렇게 가변성이 매우 큰 집단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직전에 40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 61, 부정 28 이랬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뒤집혔습니다. 긍정 39, 부정 52 이랬습니다. 전문가들은 40대의 사전투표율이 낮은 것은 신중하게 여론을 살피며 결정을 미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40대는 세월호 참사와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로 정부에 실망한 감정이 남아있는 세대라면서 이들의 사전투표율이 낮아서 결국 선거 당일 40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는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눈 부릅뜬 앵그리맘, 태풍의 눈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머릿기사입니다. 이게. 육사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최근에 적극 투표층으로 돌아선 유권자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유권자들이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으로 많이 돌아선 것으로 분석이 돼서 육사지방선거는 40대 여성, 이른바 앵그리맘의 표심이 승부를 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40대 유권자 가운데서도 여성들의 적극 투표 의향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안산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40대 여성의 적극 투표 응답은 최근 조사에서 그 앞선 조사보다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고요. 서울과 인천도 각각 14.1, 9.3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여성 계층에서 세월호 참사의 이런 여파, 이런 것들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선거에서 앵그리맘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40대 여성 계층에서 투표 의향뿐 아니라 지지 성향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40대 여성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걸 봤더니 김진표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이기는 추이, 이 추이에 힘을 실어주는 계층들이 바로 경기도 40대 여성들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 전문가들은 40대 여성이 통상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상당히 이채로운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는 40대 여성이 이 야권 지지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일련의 흐름은 선거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전 투표율. 예. 조선일보의 분석은 사전 투표율과 관련한 그런 기사인데 40대의 그 투표 참여율이 낮지 않았습니까? 반면 높은 계층을 보니까 20대였는데 특히 20대 여성의 높은 투표율이 주목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6사 지방선거 사전투표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30, 40대 앵그리맘보다 20대 앵그리 시스터, 화난 누이의 참여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의 성별, 연령별 투표율로 보면은 20대 여성의 투표율은 10.53%로 30대 8.73, 40대 8.55, 50대 9.28, 60대 9.14%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전체 여성 투표율은 9.2%였습니다. 20대 여성 투표율, 최근 여러 선거에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낮았습니다. 정치 무관심층으로도 이렇게 분류되기도 한 층이 바로 20대 여성층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표심은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30, 40대 여성, 이른바 앵그리맘이 가릴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사전투표에서 20대 여성이 이 전체 여성 투표율의 견인차 역할을 한 걸로 봤을 때 앵그리 시스터의 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20대 투표율은 낮지만 이번에는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동료 의식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0대 뿐만 아니라 주목되는 층이 있죠. 바로 부동층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부동층 비율이 25%였습니다. 그 전주보다도 6%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경기, 강원, 충북, 부산 순으로 부동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격전지로 불리는 여야 모두 백중 지역으로 꼽는 이 지역에서 부동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동층은 과연 어느 쪽에 좀 더 표심을 허락할까? 이에 대해서 윤희웅 민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부동층은 선거 유세 마지막 날과 투표 당일까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은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거 선거가 여권 지지층이 먼저 결집하면 막판에 야권 표심이 한데 뭉치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양상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 표출이 제약된 상태라서 세월호 사태 여파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당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예. 하지만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은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숨어있는 성난 야권 유권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투표 당일 여권 심판론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끼리도 숨은 여권표가 있다, 숨은 야권표가 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분분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3면을 보면요. 내일 뚜껑이 열렸을 때, 육사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만은 져서는 안 된다라는 여야의 이른바 급소를 짚고 있습니다. 이곳만은 지켜야 한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야 17개 광역단체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 각자 급소 지역이라 할 만한 곳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기도와 부산입니다. 현재 서울은 열세, 인천은 백중 열세로 새누리당은 파악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야당에 내줄 경우 수도권 전패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야당 시절인 1998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3곳 모두 IMF 책임론으로 여당에게 패한 적이 있었지만 여당으로서는 그 이후로 수도권 전패는 없었습니다. 수도권 전승은 있었죠. 자, 만약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 3곳을 모두 야당에게 내준다면 친박 주류의 여권 권력 구도가 휘청이면서 청와대의 새누리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도 야당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한겨레의 분석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부산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부산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안방이었습니다. 1995년 그때 노무현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선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 막판까지 오고돈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대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새누리당이 패하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지역주의에 의미 있는 균열이 나는 정치적 대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여권으로서는 친박 핵심인 서병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진다면 박근혜 정권의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한겨레 분석입니다. 새누리당이 색깔론까지 동원해가면서 막판 보수표 결집에 총력전을 펴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과 광주를 사수해야 합니다. 인천, 광주. 경기에서도 지금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인천마저 진다면 수도권은 1승 2패입니다. 지금 수도권 3곳 가운데서 서울, 인천에 야당이 단체장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 지역을 더 잃게 되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 패배로 결론이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겨도 말이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된다면 결국 지금 지도부 교체 요구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광주 선거 결과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주도한 전략공천의 정당성 여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 강훈태 후보에게 패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새누리당은 경기도와 부산,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과 광주 여기가 급소입니다. 만약에 대구시장도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 이건 국정운영 주도권 정도가 아니라 레임덕이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구청장 어떨까요? 25개 구가 있는데 말이죠. 예. 현재 판세는 경합 지역이 크게 줄고 지역별로 여야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꾸준히 앞서면서 구청장 판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합 지역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당초 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경합 지역으로 고전하던 서남권 3곳,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표심이 야당 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이들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지역에서 구청장 후보들이 고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박영선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강남 3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가운데 광진, 동작, 성동, 중구, 중랑구에서 새정치연합에 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 중랑구가 말이죠. 김한길 대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새누리당 측은 지난번에 비해서 당선자 수가 좀 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서울은 절반 정도를 가져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은 기간 도봉, 용산, 양천구 같은 이런 경합지역 내지는 경합 열세 지역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25곳 가운데 21곳을 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째 야당 15곳, 여당 8곳에서 우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인구 100만 이상의 경기도에 그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이렇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혹은 100만에 육박하는 슈퍼 기초단체. 판세 분석을 종합해 보면은 새누리당은 고양시와 용인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천시와 성남시, 수원시에서 각각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여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은 용인시, 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부천, 성남, 수원시, 백중한 곳은 바로 고양시 이렇게 분류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전국 기초단체장 판세는 어떠냐? 이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가 다릅니다. 경향신문은 여당이 113곳, 야당이 68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이 관건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 반면에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은 100곳, 새정치민주연합은 110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자리는 226곳입니다. 이게 각 정당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네. 판세를 분석한 결과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계일보를 보겠습니다. 또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일보도 보겠습니다. 고승덕 후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부인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그야말로 막판 대변수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목전에 두고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던 고승덕 후보의 딸이 사상 초유의 아버지 낙선운동을 벌이면서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보수 후보 2명의 우위 속에서 진보 단일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 전개되던 서울 교육감 선거는 하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그런 상황으로 떠올랐습니다. 각각 보수 후보 대표를 자임하면서 여론조사 수위를 다투던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는 어제도 고승덕 후보 딸의 폭로 배경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앞서서 고승덕 후보의 딸 캔디 고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외면한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라면서 고승덕 후보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파문이 확산되니까 문용린 후보는 폐륜 행위라면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고, 고승덕 후보는 문용린 후보를 겨냥해서 정치 공작 의혹으로 맞선 바 있는데요. 자, 이번 사태 고승덕 후보에게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플러스의 임상열 대표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교육감 선거인데 딸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함으로써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며, 다만 고승덕 후보에게서 이탈한 표심이 문용린 후보나 조희연 후보에게 얼마나 갈지 이건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3면을 보니까 말이죠, 고승덕 후보와 중앙일보의 단독 인터뷰가 있군요. 예. 어제 그 고승덕 후보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실상 집거했습니다. 일단 딸 캔디 고 씨와의 관계가 딸의 글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캔디 고 씨가 연락 한 번 없었다라고 한 데 대해서 고승덕 후보는 몇 달 전 딸이 한국에 왔을 때 딸 심부름으로 은행에 가서 미국의 딸 계좌로 돈도 붙여줬고, 몇 년 전에는 남매가 자랄 때 사진이 담긴 디지털 액자를 선물 받았다면서 며칠 전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할 때까지도 이상한 낌새를 못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재혼한 아내가 원하는 입양도 딸이 반대해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승덕 후보의 말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처음 꺼내는 이야기지만 재혼한 아내와 10년 동안 불임이다. 아내는 입양을 원해서 3년 전부터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매주 봉사한다. 딸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입양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서 기자가 딸은 경제적으로도 교육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물어보니까
전처는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우기 원했지만 유학 시절 어머니가 2번 쓰러졌고 장손으로서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빼앗기다시피 이혼을 했고 시가 30억이 넘는 동부 이촌동 60평짜리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됐다. 예. 그러면서 고승덕 후보는 문용린 후보와 관련한 의혹도 거듭 제기했는데요. 딸의 글이 올라온 후 바로 번역돼서 언론에 제보된 걸 보면 공작이 의심된다. 여론조사에 밀려서 절박했던 문용린 후보가 잘 알고 지내던 캔디고 씨 외삼촌, 그러니까 박태준 전 포철 회장 아들인 박성빈 씨에게 먼저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 고 후보와 재혼한 전 경향신문 기자 이무경 씨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남편 책상에 고릴라 로봇 인형과 오래된 종이접기가 놓여 있는데 어버이날 아들이 고승덕 후보에게 준 종이 카네이션이다 라면서 가끔 한국에 들르는 아이들을 만나고 와서는 딸이 아빠를 원망하고 있다면서 결혼식에 초청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여성지에 나는 스토리 같기도 하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말이죠.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고승덕 후보의 전처 박유아 씨가 박태준 전 회장의 딸이죠. 박유아 씨가 또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고승덕 후보가 딸과 입양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금시초문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캔디 고 씨가 한국에 왔을 때 고승덕 후보가 만났다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해명하지 않겠다. 작정하고 뭔가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사를 들춰내는 것은 딸 글의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다. 딸도 공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고승덕 후보가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억울함이 내 인생의 키워드라서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승덕 후보가 날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승덕 문용린 두 후보 사이에 이 공방, 이 물밑에는 친이 친박 개파 갈등이 있다. 이런 한국일보의 사면 시각도 눈길을 끕니다. 여권 안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 기반을 분열시켰던 갈등 요인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 18대 국회 당시에 고승덕 후보 친이계로 분류됐죠. 이명박 그 대선 후보의 BBK 의혹과 관련해서 앞장서서 소방수 역할을 했던 인물도 바로 고승덕 후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 돈봉투 사건으로 친이계와 등을 졌지만 다시 화해를 했고 지금 고승덕 후보 캠프에 주축을 이루는 인물들이 친이계고요. 반면에 문용린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이걸 접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교육감 재보선에 출마해서 당선된 대표적인 친박 인사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갈등은 결국 친이 친박계 또 다른 라운드에서의 갈등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8시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대 박원순, 박원순 대 정몽준 두 후보 간의 맞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선거 이틀 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동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니요 이렇게. 이때 선거 토론 사회의 달인 손석희 앵커가 제지하고 나서는데. 아니요, 그건 저희가 원래 양쪽에서 합의한 룰은 이건 안 됩니까? 예, 1분의 답변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이정희 대표의 통진당의 도움을 받았고 그분들과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시겠다고 발표도 했는데 통진당이 운영하는 서울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망가뜨리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시고. 거리에서는 어땠을까? 서울 강남 유세에서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하면 강남에서 박원순이가 정몽준을 이깁니까? 되겠습니까? 하여간에 최근에도 보면 강남에서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크게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기가 막히세요? 저는 가슴에서 피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실 거죠? 서울 강남 주민에게는 우리가 남이가를 호소하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산업재해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얘기 하죠.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이게 불필요한 문서를 찾아와서 분위기를 방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쳐다보실 필요 없어요. 저 뒤에 몇 분들이 와서 우리 이렇게 하는 유세를 좀 부담을 주는데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누구 처벌해라, 누구 구속하라 이렇게 써있는데요. 만약에 저분들이 박원순 후보와 관련이 돼서 박원순 후보 측에서 저런 일을 했다면 박원순 후보야말로 처벌되고 구속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코엑스의 가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심판 매수했다는 뉘앙스로 말해 파문을 낳았는데 관련해서 2012년 JTBC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었으니 이탈리아에서는 뭐 굉장히 국민들이 뭐 난리가 거기서는 났었습니다. 뭐 저 한국에서 그렇죠? 뭐 심판들 매수했거나 뭐 그 참 편파적인 운영했다 이러는데 60년대 북한하고 경기 지고요. 또 우리한테 지고 그래서 이태리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기 시작하면서 심판이 우리한테 페널티킥을 주니까 이태리 축구협회장이 저랑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했어요. 심판을 매수했지 이런 뜻으로. 그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재미있는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스처로 답변해 주시기 그러셨어요. 이렇게. 정말 그 매수라든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능하신데 안 하신 건지? 축구가 워낙 인기가 있어서요. 네. 승부 조작이다, 심판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랬다. 그런 건 항상 있고요. 네. 그런 건 항상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심판 배정할 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데 우리 월드컵 4강 때는 잘못된 배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 축구가 스포츠인데 또 그 물 밑에 정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해관계 막 이런 외교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이건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시아계 40여 개 국가 중에 우리를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우리 찍어줄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 찍어줄 것 같나요? 뭐 찍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0여 개 중에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우리는 바깥 세상에 나가면 친구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뭐 좋은 거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